50장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고백하건대 나는 장군의 부당한 간섭이 그들의 행복에 해를 끼치기는커녕 그들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애정을 키우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6주쯤 지난 10월 중순 맑고 쾌청한 저녁이었다. 너도밤나무 잎이 아직 남아있고 햇살도 따스했지만 드넓은 언덕에는 어딘지 허전한 느낌이 커져만 갔다. 꽃은 점점 줄어들었다. 풀밭에는 드문드문 노란 양지꽃이 보이고 버석거리는 갈색 꿀풀 덤불에 때늦은 실잔대나 보랏빛 꽃들이 피어있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식물은 대개 씨앗을 맺고 있었다. 숲가를 따라 자란 의아리는 향기롭던 꽃들이 노인의 수염처럼 변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벌레 소리도 줄어들어 이따금씩만 들렸다. 수많은 동물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던 드넓은 긴 풀밭은 텅 비어버리고 8월에 무수했던 벌레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라곤 허둥거리는 딱정벌레나 둔해진 거미 한 마리 정도뿐이었다. 각다귀들은 여전히 허공에서 춤추고 있지만 각다귀를 쫓던 칼새는 사라지고 하늘에 메아리치던 날카로운 칼새 울음소리 대신 화살나무 꼭대기에서 제제거리는 울새 소리가 들려왔다. 언덕 아래 들판은 추수가 끝나 있었다. 벌써 갈아놓은 밭도 있었는데 매끈한 밭고랑이 햇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언덕마루에서도 보였다. 하늘도 물처럼 투명하게 비어 있었다. 7월에는 짙푸른 하늘이 초록빛 나무들 위로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그 푸른 하늘이 엷어지면서 끝없이 높아졌다. 더욱 짧아진 해는 서리가 내릴 것을 예고하면서 덤불 가득 열린 들장미 열매처럼 선홍빛을 띤 채 천천히 나른하게 가라앉았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예전에는 부드럽게 살랑이던 너도밤나무 잎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든 채 서걱거렸다. 지금은 조용한 이별의 시간. 겨울을 버텨내지 못할 것들은 모두 떠나는 시간이었다. 많은 인간들이 겨울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겨울이 와도 힘들 게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겨울이 와도 식량 걱정이 없다. 불과 따뜻한 옷이 있다. 인간은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안락하게 지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들이 영리하다는 사실을 더욱 뿌듯하게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처럼 새들과 동물들은 겨울이 고통스럽다. 야생동물이 되게 그렇듯 토끼도 겨울 나기가 힘들다. 물론 토끼는 먹이를 전혀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토끼도 눈이 많이 내리면 며칠씩 굴에 갇혀서 펠린만 씹기도 한다. 겨울에는 병에 걸리기 쉽고 추위 때문에 체력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굴은 따스하고 아늑하며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더 그렇다. 겨울에는 늦여름이나 가을보다 짝짓기가 활발하며 2월부터 암토끼는 가장 활발한 번식력을 자랑한다. 맑은 날에는 실플레이도 즐긴다. 모험을 좋아하는 토끼들은 밭서리를 나선다. 그리고 굴 속에서 이야기도 듣고
밥 스톤스 같은 놀이도 한다. 토끼에게 겨울은 중세 사람들의 겨울과 같다. 힘들긴 하지만 재치를 발휘해서 견딜 수도 있고 전혀 낙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계절이다. 너도밤나무 숲 서쪽에 헤이즐과 파이버가 홀리, 실버, 그라운드슬과 함께 저녁 햇살을 쬐며 앉아 있었다. 에프라파 토끼들도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미움과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마을에 정착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헤이즐의 단호한 의지가 가장 컸다. 포위 공격이 있던 밤부터 파이버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벌집에 있을 때나 아침 저녁 실플레이 때에도 말없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블루벨 말마따나 파이버는 너무도 다정하고 친근하게 저 너머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는 파이버가 예전보다 더 신비한 세계의 파동에 지배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신비한 세계란 파이버가 6월 말에 헤이즐과 언덕 기슭에서 함께 지낼 때 이야기한 적이 있던 저 너머의 세상이었다. 어느 저녁 파이버만 빼고 모두가 벌집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비빅은 에프라파 토끼들한테 승리한 날 밤에 자기보다 파이버가 더 큰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도 파이버는 자기 짝인 빌더릴한테는 헌신적인 애정을 쏟았고 빌더릴도 헤이즐 못지않게 파이버를 이해하게 되었다. 너도밤나무 숲 바로 바깥에서는 하이젠슬라이의 아기 토끼 4마리가 풀밭에서 놀고 있었다. 아기 토끼들은 이래 전쯤에 처음으로 땅 위로 나와 풀을 뜯었다. 하이젠슬라이가 2번째 아기를 가졌다면 아기 토끼들 스스로 놀게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이젠슬라이는 가까이서 풀을 뜯으며 아기 토끼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따금 힘센 녀석이 다른 형제들을 괴롭힐 때면 가서 혼내주었다. 홀리가 말했다. 귀여운 녀석들이지. 아기 토끼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헤이즐이 말했다.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너무 기대하지 마. 물론 몇 마리는 더 생기겠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이란 없는 것 같다니까. 가을에 암토끼 3마리가 아기 토끼를 낳았어. 그런 일 들어본 적 있어? 프리스님은 토끼들이 한여름에 짝짓기를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클로버는 잘 모르겠어. 상자토끼라서 아무 때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건지도 몰라. 하이젠슬라이와 빌더릴이 한여름에 아기 토끼를 가진 건 에프라파에서 토끼답게 자연스럽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무튼 에프라파 암토끼 가운데 아기 토끼를 낳은 건 그 둘뿐이야. 실버가 말했다. 프리스님이 정하신 걸로 따진다면 토끼들이 한여름에 싸움을 하는 것도 안 될 일이지. 싸우고 피 흘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토끼답지 않아. 다 운드워트 탓이지. 운드워트 같이 토끼답지 않고 이상한 놈도 없을 거야. 홀리가 말했다. 비극이 운드워트더러 전혀 토끼 같지 않다고 한 건 맞는 말이야. 놈은 싸움꾼이었지. 들쥐나 개처럼 사나운. 놈은 도망가는 것보다 싸우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싸운 거야. 용감하기는 했지. 하지만
그건 토끼답지가 않아. 결국 그것 때문에 최후를 맞이한 거고. 놈은 프리스님께서 어떤 토끼한테도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어. 할 수만 있었다면 엘릴처럼 사냥도 했을걸. 그라운드슬이 말을 가로막았다. 장군은 죽지 않았어. 다른 토끼들은 조용해졌다. 그라운드슬이 열렬히 말했다. 장군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 시체 봤어? 못 봤겠지. 누가 봤어? 아무도 못 봤잖아. 그 누구도 장군을 죽이지 못해. 장군은 토끼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 더 용감하고, 더 노련하고, 더 영리하게. 우린 그 대가를 치렀지. 목숨을 바친 토끼도 있고, 우리에게는 에프라파 토끼라는 자부심이 있었어. 허둥지는 꽁무니를 빼지 않는 토끼는 우리가 처음이었어. 엘릴도 우리를 두려워했지. 그게 다 운드워트 장군 덕분이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운드워트 장군 말이야. 우리는 장군한테 턱없이 모자라는 부하들이었지. 틀림없이 장군은 어딘가에서 다른 마을을 세우고 있을 거야. 에프라파 지휘관들은 영원히 장군을 잊지 못할 거야.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실버가 입을 열자 헤이즐이 가로막았다. 그라운드슬, 네가 부족했다고 말하지 마. 너는 토끼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니 그 이상을 장군을 위해 바쳤어. 우리도 너한테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에프라파는 캠피언의 지휘 아래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 마을도 봄이 오면 토끼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젊은 토끼 몇몇한테 이곳과 에프라파 사이에 새 마을을 만들려고 할 거야. 캠피언도 아마 우리 마을 젊은 토끼들과 함께 살 토끼들을 보내겠다고 할 거야. 이 계획을 맡아서 시작할 토끼는 바로 너야. 홀리가 물었다. 캠피언이 선뜻 그러겠다고 할까? 키아르만 오면 쉬워. 토끼들은 숲 북동쪽에 있는 굴 쪽으로 돌아서 깡충깡충 뛰어갔다. 머지않아 큰 물에 폭풍이 시작되면 나타날 거야. 키아르만 있으면 네가 철나무까지 갔다 오는 것만큼이나 빨리 캠피언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실버가 말했다. 프리스님께 맹세컨대 키아르가 오면 누가 가장 좋아할지 난 알아.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누구지. 동쪽 숲가에 이르니 아직 해가 비치는 탁 트인 풀밭에서 하이젠슬라이의 아기 토끼들보다는 몸집이 큰 어린 토끼 3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코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상처투성이이고 귀가 늘어진 덩치 큰 백전노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극으로 아주 자유롭고 허물없는 아우슬라 대장이었다. 어린 토끼들은 클로버가 낳은 수토끼들인데 제법 똘망똘망해 보였다. 비극이 말했다. 아이, 안 돼. 아이고, 내 날개랑 불이야. 그럼 안 된다니까. 너 이름이 그래, 스케이비어스. 내가 고양이다. 내가 밭에서 양상추를 아삭아삭 먹는 모습을 봤어.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꼬리를 흔들며 길 한복판으로 걸어오나? 그래? 어린 토끼가 말했다. 대장님,
전 고양이를 한 번도 못 봤는걸요? 용맹한 대장은 인정했다. 그래, 못 봤겠지. 아, 고양이는 긴 꼬리가 달린 무서운 놈이야.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빳빳한 수염이 나있고 싸울 때는 사납고 심술궂은 소리를 내지. 아주 교활하고. 알겠어? 아, 알겠습니다. 어린 토끼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잠시 뒤 공손하게 물었다. 저 대장님 꼬리는 어디 있어요? 다른 토끼 하나가 말했다. 폭풍우 속에서 싸운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 물 터널 얘기도요. 그러자 가차없는 훈련관이 말했다. 그래, 나중에. 자, 내가 고양이다. 알겠나? 난 햇빛 속에서 졸고 있다. 알겠나? 그리고 너희들은 지나가는 거다. 알겠나? 그러자. 실버가 말했다. 저 꼬마 녀석들이 비극을 놀리고 있군. 하지만 저희 대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들 거야. 홀리와 그라운드슬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실버와 헤이즐은 햇볕이 드는 곳으로 나왔다. 헤이즐이 말했다. 우리 모두 그럴 거야. 그날 비극이 아니었으면 개가 왔어도 늦었을 거야. 운드워트와 그 무리는 땅 위에 없었을 테니까 벌써 땅속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지. 실버가 말했다. 비극이 운드워트를 이겼어. 걔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겨버렸다고. 난 아까 그 점을 말해두고 싶었어. 말 안 해도 다들 알겠지만. 헤이즐이 말했다. 언덕 아래쪽에 만드는 겨울굴은 잘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군. 날씨가 추워지면 새 굴이 필요할 거야. 벌집은 천장에 난 구멍 때문에 안 돼. 언젠가는 자연이 막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골칫거리야. 마침 굴 파는 친구들이 오는군. 핍킨과 블루베리, 암토끼 서넛과 함께 언덕마루로 올라왔다. 블루베리 말했다. 아하, 헤이즐라. 아늑한 굴이 완성됐어. 딱정벌레도 지렁이도 민달팽이도 없어. 눈이 오면 우린 거기에 들어갔어. 헤이즐이 말했다.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구나. 정말 수고했어. 굴 입구는 잘 숨겨져 있겠지? 블루베리 말했다. 애플아파하고 똑같아. 실은 너한테 보여주려고 하나 들고 올라왔어. 안 보이지? 아? 그래, 이 정도라고. 아니, 저기 꼬맹이들하고 비극 할아버지 좀 봐. 비극이 애플아파에 가면 어느 표적반에 넣어야 할지 헷갈릴 거야. 안 그래? 온갖 표적이 다 있잖아. 핍킨이 말했다. 에이즐라, 우리랑 해 지는 쪽으로 가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햇살 좀 쐬려고 일부러 일찍 올라왔어. 헤이즐은 상냥하게 말했다. 좋아. 실버랑 난 방금 갔다 왔지만 다시 가도 괜찮아. 실버가 말했다. 키아르를 발견했던 구덩이에 가보자. 거기는 바람이 안 들 거야. 키아르가 우리한테 욕을 해대면서 부리로 쪼려 했던 거 기억나? 블루베리 말했다. 우리가 갖다 준 지렁이는 절대로 잊지 말라고. 구덩이로 다가가다 보니 그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다. 다른 토끼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게 틀림없었다. 실버가 말했다. 쟤들이 눈치채기 못하게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보자.
진짜 캠피언식으로 가자. 토끼들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안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살짝 들여다보니 빌더릴과 아기 토끼 4마리가 햇살을 쬐며 누워 있었다. 어미 토끼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엘러라이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넌 다음 어둠 속에서 쓸쓸하고 황량한 땅을 지나갔단다. 겁먹은 토끼도 있었어. 하지만 엘러라이라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는 싱싱하고 맛있는 풀이 있는 아름다운 들판으로 백성들을 무사히 데려갔지. 거기에는 마을이 있었어. 마법에 걸린 마을이었지. 그 마을 토끼들은 사약한 마법에 걸려 있었어. 반짝이는 목줄을 걸고 다니고 새처럼 노래하고 날아다니는 토끼도 있었지. 겉보기엔 나무랄 데 없었지만 마음은 어둡고 공포에 질려 있었어. 그러자 엘러라이라의 백성들이 말했어. 아, 저들이 바로 무지개 왕자의 훌륭한 토끼들이구나. 저들도 마치 무지개 왕자 같아. 우리도 저기서 살면 왕자가 될 거야. 빌더릴은 고개를 들어 구덩이 밖에 있는 토끼들을 보고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런데 프리스님이 랍스커트의 꿈에 나타나 그 마을은 마법에 걸렸다고 알려주었어. 랍스커트는 마법의 근원이 묻힌 곳을 찾으려고 땅을 팠어. 땅을 깊게 파도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사악한 마법의 근원을 찾아서 끄집어냈어. 토끼들은 모두 달아났고 마법의 근원은 거대한 쥐로 변해 엘러라이라에게 달려들었어. 엘러라이라는 쥐와 맞부터 엎치락덕치락 싸우다가 마침내 발로 쥐를 꼼짝 못하게 누르게 되었지. 그러자 쥐는 크고 하얀 새로 변해서 엘러라이라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어. 헤이즐이 소곤거렸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블루벨은 고추 앉아서 뒷다리로 목을 긁었다. 아기 토끼들은 그 소리에 돌아보더니 곧 구덩이 한쪽으로 구르듯이 달려나와 헤이즐라 헤이즐라 하고 세련 소리로 부르면서 헤이즐에게 우르르 달려들었다. 헤이즐은 아기 토끼들을 밀어내며 말했다. 아, 얘들아, 잠깐만. 난 너희 같은 깡패들이랑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이야기를 마저 들어야지. 아기 토끼 하나가 말했다. 저기 말탄 인간이 오고 있어요, 헤이즐라. 숲속으로 숨어야 하지 않나요? 헤이즐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실버가 귀를 쫑긋거리며 말했다. 나도 그래. 아기 토끼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제 말이 분명히 맞아요. 토끼들은 붉은 해가 기우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결국 빌더릴이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순간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서쪽에서 말탄 인간이 나타나 캐노니스 다운 쪽으로 한가로이 말을 몰았다. 실버가 말했다. 우릴 귀찮게 하진 않을 거야. 도망칠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데 저렇게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듣다니. 스레아르, 넌 참 신기하구나.
빌더릴이 말했다. 얘는 늘 이래요. 지난번에는 꿈에서 보았다면서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었어요. 파이버의 핏줄이라서 그런지가 봐요. 파이버의 핏줄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죠. 헤이즐이 말했다. 파이버의 핏줄? 파이버의 핏줄이 있는 한 우린 안전할 거야. 그런데 여기도 쌀쌀해지는 것 같지 않아? 자, 내려가서 따뜻한 굴 안에서 이야기를 마저 듣자. 저기 둔덕에 파이버가 있다. 저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할까? 몇 분 뒤 언덕에는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해는 레이들 힐 아래로 가라앉았고 어두워지는 동쪽 하늘에 가을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페르세우스 자리, 황소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희미한 물고기 자리, 커다란 정방형의 페가수스 자리. 바람이 불자 마른 너두밤나무 잎들이 도랑과 구덩이를 메우고 바람에 실려 드넓은 풀밭으로 날아갔다. 땅속에서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